몽테크리스토 백작 알렉산드르 듀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하니슬립 책 낭독에 큰 힘이 됩니다. 6개월이 지나자 하고 카도르스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아크루이 교회에서 결혼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에드몬 군과 식을 올리기로 되어 있던 그 교회로군요. 하고 신부는 중얼거렸다. 상대가 달라졌다는 것 뿐이로군. 그래서 메르세데스는 결혼을 했습니다. 하고 카도르스는 계속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녀가 침착한 것처럼 보였지만 라 레젤부정 앞을 지날 때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곳은 1년 반 전에 지금도 아직 사랑하고 있는 남자와 약혼 피로연을 베풀었던 장소이니까요. 페르낭은 한층 더 행복해졌습니다. 하지만 전보다는 침착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무렵에 나는 그를 만났는데 그는 노상 에드몽이 돌아올까봐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페르낭은 곧 아내를 이 고장에서 떠나게 하고 자기도 이곳을 떠날 생각을 했습니다. 카탈로니아 마을에는 위험한 추억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 후 일주일 만에 그들은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래, 그 뒤 메르세데스를 만나신 일이 있습니까? 하고 신부가 물었다. 네, 스페인 전쟁 때 페르피냥에서 만났습니다. 페르낭이 그곳에 남겨두고 갔거든요. 그녀는 애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신부는 부르르 몸을 떨었다. 자기의 애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하고 카도르스는 대답했다. 알베르라는 애였습니다. 하지만 애를 가르친다고 하면 하고 신부는 계속했다. 그녀 자신이 교육을 받았겠군요. 그녀는 단지 어부의 딸로서 아름답기는 하지만 배운 것은 없다고 단테스 군이 말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친구 참 하고 카도르스는 말했다. 자기 약혼녀의 일을 그렇게까지 모르고 있었다니. 만일 왕관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현명한 여자의 머리 위에 씌워지는 것이라면 메르세데스는 여왕님이 될 수 있는 여자예요. 그녀의 재산이 커짐에 따라서 그녀도 훌륭하게 성장했어요. 그림을 배우고 음악을 배우고 모든 것을 배워서 익혔지요. 하지만 여기에서만의 얘기이지만 그녀가 그렇게 한 것은 결국은 기분을 달래기 위해 잊어버리기 위해서였다고 생각해요. 가슴 속의 것을 몰아내기 위해 머릿속에 여러 가지 것을 집어넣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된 이상 모든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군요. 하고 카도르스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재산과 명예는 확실히 그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부자가 되고 백작 부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카도르스는 여기에서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뭡니까? 하고 신부가 재촉했다. 하지만 그 사람은 확실히 행복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하고 카도르스가 말했다. 누가 당신을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었습니까? 실은 말입니다. 제가 몹시 불행하게 되었을 때 옛날 친구라면 어떻게 좀 도와주리라고 생각하고 당그랄에게 찾아갔었습니다. 그런데 놈은 만나주지도 않더군요. 그래서 페르낭에게 가보았습니다. 페르낭이라는 놈은 하인을 시켜서 100프랑을 던져주었을 뿐입니다. 그럼 어느 쪽도 만나지를 못했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르셀 부인만은 나를 만나주었습니다. 어떻게요? 밖으로 나오니까 내 발밑에 지갑이 하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안에는 25루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쳐다보았더니 미늘창을 닫고 있는 메르세데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럼 빌프루 씨는요?
하고 신부는 물었다. 아, 그분은 내 친구가 아니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는지 정도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드몬 군의 불행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정도는요? 아니, 모릅니다. 알고 있는 것은 단지 에드몽을 체포시키고 나서 얼마 뒤에 상메랑냥과 결혼을 하고 곧 마르세유를 떠났다는 것 뿐입니다. 아마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행복하게 되었겠지요. 아마도 당그랄처럼 부자가 되고 페르낭처럼 존경받는 신분이 되었겠지요. 나만이 이렇게 지금껏 가난하고 비참하고 하느님으로부터도 잊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당신의 착각입니다. 하고 신부는 말했다. 하느님은 때로 심판을 쉬고 계실 때는 잊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어떤 때가 닥치면 하느님은 반드시 생각을 해내십니다. 여기에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신부는 안주머니에서 다이아몬드를 꺼내어 카도르스에게 내밀었다. 자, 하고 신부는 말했다. 이 다이아몬드를 받아주세요. 이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뭐라고요? 저 한 사람의? 하고 카도르스는 소리 질렀다. 설마 놀리시는 건 아니겠지요? 이 다이아몬드는 에드몬 군의 친구들 사이에서 나누어 가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드몬 군에게는 단 한 사람의 친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눌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다이아몬드를 받아서 파십시오. 되풀이해서 말하지만 이것은 5만 프랑의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만한 돈이면 당신도 이 가난한 살림에서 헤어날 수가 있을 겁니다. 아, 신부님, 하고 카도르스는 주뼛거리며 한쪽 손을 내밀고 다른 한쪽 손으로 이마에서 솟는 땀을 훔치면서 말했다. 아, 신부님은 한 인간을 행복하게도 만들고 낙담하게도 만들면서 재미있어 하는 것은 아닐 테지요? 나는 행복이란 어떤 것인지 낙담이란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간의 감정을 농락하면서 즐거워하는 일은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을 받아주세요. 하지만 그 대신 어느새 다이아몬드에 손을 대고 있던 카도르스는 손을 움츠렸다. 신부는 빙그레 웃었다. 그 대신 하고 신부는 계속했다. 모렐 씨가 단테스의 아버지네 난로 선반 위에 놓고 갔고 당신이 지금도 갖고 계시다는 그 빨간 비단 지갑을 저에게 양보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카도르스는 점점 더 놀라면서 떡갈나무 제목으로 된 큰 선반 쪽으로 가서 그것을 열더니 빛바랜 빨간 비단으로 된 갸름한 지갑을 가지고 와서 신부에게 주었다. 그 지갑에는 옛날에는 도금이 되어 있었던 구리로 된 2개의 고리가 달려 있었다. 신부는 그것을 받아들고는 그 대신 다이아몬드를 카도르스에게 주었다. 오, 신부님은 하느님 같으신 분입니다. 하고 카도르스는 소리 질렀다. 에드몽이 이 다이아몬드를 신부님에게 맡겼다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서 신부님은 그것을 그대로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군. 당신 같았으면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군. 하고 신부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신부는 일어나서 모자와 장갑을 손에 들었다. 그런데 하고 신부는 말했다. 당신의 얘기는 참말일 테지요? 모든 것을 믿어도 좋겠지요? 보십시오, 신부님. 하고 카도르스는 말했다. 저쪽 벽 구석에 성목으로 된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쪽 선반 위에는 마누라의 성경책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것을 갖다 주십시오.
나는 예수님 쪽으로 손을 내밀고 그 성경책에 걸고 맹세합니다. 내 영혼의 구원에 걸고 그리스도 교도로서의 신앙에 걸고 맹세합니다. 최후의 심판의 날에 수호의 천사님이 하느님에게 들려주시는 그대로 모두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했다는 것을 맹세합니다. 좋습니다. 하고 신부는 카도르스의 말투로 보아 그가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말했다. 좋습니다. 그 돈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기를 빕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나는 이제부터 서로가 서로를 괴롭히는 인간의 세계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말하고 신부는 카도르스의 감격과 흥분에서 겨우 벗어나 자기가 직접 입구의 문에 걸린 빗장을 벗기고는 바깥으로 나갔다. 그리고 말에 올라타고는 허둥거리면서 열심히 작별 인사를 하고 있는 여인숙 주인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다. 그리고 아까 왔던 곳으로 다시 사라졌다. 카도르스가 돌아서자 거기에 카르콘트가 서 있었다. 아까보다도 한층 더 파란 얼굴을 하고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내가 들은 얘기 참말이에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뭐가 말이오? 우리에게만 다이아몬드를 준다는 얘기 말이오? 하고 카도르스는 기쁜 나머지 마치 미친 사람 모양으로 말했다. 그래요. 참말이고 말고 이것 봐, 여기에 있어. 여인은 잠시 그것을 보고 있었으나 이윽고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혹시 가짜라면? 카도르스는 파랗게 질리며 비틀거렸다. 가짜? 하고 그는 중얼거렸다. 가짜? 하지만 어떻게 저 사나이가 가짜 다이아몬드를 내 손에 쥐어줄 수 있단 말이오? 한 푼도 들이지 않고 당신의 비밀을 캐내기 위해서죠. 당신도 참 어수룩하다고. 카도르스는 이러한 추측에 그만 한 방 얻어맞은 것 같아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그렇지. 하고 그는 잠시 뒤 모자를 집어들고 그것을 머리에 두른 빨간 손수건 위에 눌러 쓰면서 말했다. 지금부터 가서 알아보고 오겠소. 어떻게 말이에요? 지금 보켈에는 장이 섰어요. 파리에서 많은 보석상이 몰려와 있어요. 지금부터 가서 감정을 받아야지. 당신은 가게를 지키고 있어요. 2시간 뒤에 돌아올 테니까. 그렇게 말하고 카도르스는 집에서 뛰쳐나가 지금 낯선 사나이가 간 것과는 반대쪽 길을 달려갔다. 5만 프랑. 하고 뒤에 혼자 남은 카르콘트는 중얼거렸다. 어떻든 상당히 큰 돈이군. 하지만 한 재산이라고는 할 수가 없지. 베르가르드에서 보켈로 통하는 가도에서 지금 말한 것 같은 장면이 벌어진 다음 날, 나이는 30에서 32살 사이로 생각되는 엷은 청색의 연미복에 연 노란색 바지, 거기에다 흰 조끼를 걸쳐 입은 그야말로 영국인다운 풍채와 억양을 가진 사나이가 마르세유 시장 앞에 모습을 나타냈다. 시장님, 하고 그는 말했다. 나는 로마의 톰슨 앤드 프렌치 상회의 지배인입니다. 우리 상회는 10년 전부터 마르세유의 모렐 부자 상회와 거래 관계에 있어서 이럭저럭 10만 프랑 가량의 돈을 여기에 쏟아놓고 있습니다. 모렐 상회가 파산에 직면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불안해져서 이 상회의 형편을 알고 싶어 일부러 로마에서 왔습니다. 확실히, 하고 시장은 대답했다. 최근 4, 5년 동안 모렐 상회가 계속 불행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잇따라 4-5척의 배를 없애고 서너 차례 은행 파산을 당했습니다. 나 자신도 약 1만 프랑의 채권자이지만 그 사람의 재정 상태에 대해 말씀드릴 권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시장으로서 모렐 씨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신다면 그 사람은 지나치게 엄격할 만큼 성실한 사람이며 지금까지 약속한 일은 모두 반드시 정확하게 지켰다고 대답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만일 그 이상의 것을 알고 싶으시다면 형무소 검찰관 보빌 씨에게 물어봐 주세요. 그 사람은 노아이유 거리 15번지에 살고 계십니다. 그 사람은 틀림없이 모렐 상회에 20만 프랑을 투자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나보다 훨씬 많은 것이니까 만일 진짜로 무슨 걱정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그 점에 대해서는 나보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인은 이러한 더 없이 미묘한 배려를 잘 알았다는 듯이 인사를 하고 시장실에서 나갔다. 그리고는 영국인 특유의 걸음걸이로 시장이 일러준 거리 쪽으로 걸어갔다. 보빌 씨는 사무실에 있었다. 그의 모습을 보았을 때 영국인은 흠칫 놀란 몸짓을 했다. 이 사람 앞에 서는 것은 이것이 처음은 아니라는 투였다. 그러나 보빌 씨 쪽은 절망에 사로잡혀 머릿속이 현재의 걱정거리로 뒤죽박죽 되어 있어서 기억력에도 상상력에도 과거의 일을 생각할 여유 따위는 없었다. 영국인은 영국인 특유의 침착한 태도로 마르세유 시장에게 했던 질문을 거의 똑같은 문구로 되풀이했다. 오 하고 보빌 씨는 소리 질렀다. 미안하지만 당신의 걱정은 거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비관하고 있습니다. 나는 모렐 상회에 20만 프랑을 투자했습니다. 이 20만 프랑의 돈은 보름 뒤에 결혼할 딸의 지참금으로서 이달 15일에 10만 프랑, 내달 15일에 10만 프랑 돌려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렐 씨에게 이 돈을 틀림없이 돌려주도록 말해두었지만 30분쯤 전에 모렐 씨가 찾아와서 대답하기를 상회의 파라온호가 15일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이 변제는 불가능해질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고 영국인은 말했다. 그것은 단지 변제 연기 같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아니 그것은 차라리 파산 같은 것입니다. 하고 절망한 보빌 씨는 소리 질렀다. 영국인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으나 이윽고 말했다. 그렇다면 그 채권이 걱정되시는군요. 없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것을 사드리겠습니다. 당신이요? 그렇습니다. 제가요. 하지만 한껏 할인을 하라고 하시겠지요? 아닙니다. 20만 프랑으로 사겠습니다. 우리 상회는 하고 영국인은 웃으면서 덧붙였다. 그런 혹독한 거래는 하지 않습니다. 그럼 지불 방법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금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영국인은 호주머니에서 보빌 씨가 잃어버리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던 금액의 2배쯤이나 되는 지폐 뭉치를 꺼냈다. 기쁜 기색이 얼핏 보빌 씨의 얼굴에 떠올랐다. 그러나 그는 지그시 자기를 억제하면서 말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아마도 이 금액의 6할도 댁의 손에 들어가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은 저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하고 영국인은 대답했다. 그것은 제가 대표로서 사무를 취급하고 있는 톰슨 앤드 프렌치 상회의 문제입니다. 어쩌면 상회로서는 경쟁 상태의 파산을 촉진하는 쪽이 이익일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양보받은 채권에 대해 지금 지불을 한다는 것뿐입니다. 다만 수수료만은 받아야 하겠습니다만 이르다 뿐입니까?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요. 하고 보빌 씨는 소리 질렀다. 수수료는 보통 1분 오리입니다. 2분을 원하시나요? 3분? 아니면 5분? 아니, 좀 더 원하시나요? 말씀만 해주십시오. 이것 보십시오. 하고 영국인은 웃으면서 대답했다. 나도 우리 상회와 마찬가지로 그런 식의 거래는 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수수료는 전혀 성질이 다릅니다. 말씀하십시오.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신은 형무소 검찰관으로 계시지요? 네, 14년 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인의 출입을 적은 장부를 갖고 계시지요? 물론입니다. 그 장부에는 수인에 관한 기록도 적혀 있겠지요? 수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실은 나는 로마에서 어떤 신부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았습니다만 그 신부님이 갑자기 행방불명 되셨습니다. 그 뒤 신부님이 이프성에 유폐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 몇 가지 자세한 것을 알고 싶습니다만 이름을 뭐라고 했나요? 파리아 신부입니다. 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고 보빌 씨는 소리 질렀다. 미추광이었지요. 그런 소문이 있더군요. 오, 정말로 미추광이었습니다. 그럴지도 모르겠군요. 그런데 어떤 종류의 미추광이었나요? 자기는 막대한 보물이 숨겨져 있는 장소를 알고 있으니까 자기를 방면해 준다면 거액의 돈을 정부에 기부하겠다고 말하고 있었지요. 불쌍하게도. 그런데 이젠 돌아가셨나요? 그렇습니다. 벌써 이럭저럭 5,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2월의 일이었으니까. 기억력이 대단하시군요. 달까지 똑똑히 기억하고 계시다니. 제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은 실은 그 불쌍한 사람이 죽었을 때 거기에 이어서 아주 기묘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을 들려주시지 않겠습니까? 하고 영국인은 호기심에 찬 표정으로 부탁했다. 만일 이때 주의 깊은 관찰자가 있었다면 침착한 그의 얼굴 위에 그러한 표정이 떠오른 것을 보고 적잖이 놀랐을 것이다. 들려드리다 마다요. 신부의 감옥은 옛날의 보나파르트 당원이 갇혀있던 감옥에서 14m 내지 15m 가량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사나이는 1815년에 나폴레옹이 프랑스로 돌아오는 데 큰 공을 세운 사람 중에 하나로서 아주 대단무쌍하고 위험한 놈이었지요. 허 하고 영국인은 맞장구를 쳤다. 그래요, 대단한 놈이었지요. 하고 보빌 씨는 계속했다. 저 자신도 1816년인가 17년에 그 사나이를 만나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호위병의 보호를 받지 않고서는 그의 감옥까지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 사나이에게서 강한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영국인은 거의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희미한 웃음을 지었다. 그런데 당신의 이야기로는 하고 영국인은 말했다. 두 사람의 감옥은 15m가량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드몽 단테스가 그 위험한 사나이의 이름인가요? 그렇습니다. 에드몽 단테스라고 했습니다. 그는 연장을 입수했는지 아니면 자기가 직접 연장을 만들었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의 수인이 서로 오고 간 지하 복도가 발견되었으니까요. 그 복도는 아마 탈옥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일 테지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놈들에게는 불행스럽게도 파리아 신부가 강직증으로 그만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탈옥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겠군요. 죽은 신부에게는 바로 그렇습니다. 하고 보빌 씨는 대답했다. 하지만 살아남은 자에게는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그 단테스라는 사나이는 이것을 이용해서 탈주하려고 생각한 것입니다. 놈은 아마 이프성에서 죽은 사람은 모두 보통의 묘지에 매장되는 것으로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놈은 시체를 자기 감옥으로 옮겨놓고 시체가 들어있는 자루 속에 자기가 대신 들어가서 매장 시간이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건 정말 죽느냐 사느냐의 모험이군요.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일이군요. 하고 영국인은 말했다. 오, 놈이 위험천만한 사나이라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놈은 정부가 놈에게 가지고 있던 공포를 자기 손으로 스스로 제거해 준 것입니다. 그건 무슨 뜻인가요? 네? 이해가 안 되십니까? 모르겠는걸요. 이프성에는 묘지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그저 발목에 36파운드의 쇳덩어리를 달고 바다로 집어던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고 영국인은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된다는 듯이 다시 물었다. 그래서 놈에게도 36파운드의 쇳덩어리를 달고 바다로 집어던졌지요. 참말입니까? 하고 영국인은 소리 질렀다. 참말이고 말고요. 하고 검찰관은 얘기를 계속했다. 벼랑 위에서 밑으로 던져졌다는 것을 느꼈을 때 놈이 얼마나 놀랐을지 이해되시지요? 그때의 놈의 얼굴이 보고 싶더군요. 그건 무리한 주문이겠지요? 아니 별로. 하고 보빌 씨는 20만 프랑이 확실하게 되돌아오게 된 데에 기분이 좋아져서 말했다. 상상만 해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는 큰 소리로 웃었다. 나도 알 것 같군요. 하고 영국인은 말했다. 그리고 나서 영국인도 웃었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영국인다운 웃음이었다. 즉 일종의 쓴 웃음이었다. 그래서 하고 먼저 냉정을 되찾은 영국인이 말을 계속했다. 도망친 사나이는 물에 빠져서 죽었겠군요. 그렇겠지요. 그렇게 해서 이프성의 형무소장은 사나운 사나이와 미치광이를 한꺼번에 처치한 셈이 되었군요. 그렇게 된 셈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사건에는 무슨 조서 같은 것이 만들어져 있을 텐데요. 하고 영국인이 물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사망 증서라는 것이 있어요. 만일 단테스에게 친척이 있다면 생사를 확인하고 싶어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친척들은 마음 놓고 그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겠군요. 그는 확실히 죽은 거군요. 틀림이 없겠군요. 틀림없어요. 만일 친척되는 사람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증명서는 떼어줄 겁니다. 그렇게 해줘야 되겠지요. 하고 영국인은 말했다. 그건 그렇고 장부에 관한 얘기로 돌아가도록 하지요. 참 그랬군요. 쓸데없는 얘기를 하느라고 그만 옆길로 샜군요. 미안합니다. 미안하다고요? 뭐가 말입니까? 지금의 그 얘기 말입니까? 천만에요. 아주 신기하고 불가사의한 얘기였어요. 정말 그래요. 그런데 당신은 그 불쌍한 신부에 관한 모든 기록을 보시고 싶은 거지요? 그 신부는 그야말로 온후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이었지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 서재로 가시지요. 그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보빌 씨의 서재로 들어갔다. 거기에는 모든 것이 반듯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장부는 각각 자기의 번호에, 서류는 각각 자기의 상자 속에 보관되어 있었다. 검찰관은 자기의 팔걸이 의자에 영국인을 앉히고 그의 앞에 이프성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놓고 천천히 띠를 끌어주었다. 그리고 나서 자기는 한쪽 구석에 앉아 신문을 읽기 시작했다. 영국인은 쉽게 파리아 신부에 관한 서류를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보빌 씨에게서 들은 이야기에 강한 흥미를 느낀 것 같았다. 왜냐하면 최초의 서류를 대충 읽어보고는 에드몽 단테스에 관한 서류가 일괄되어 있는 곳까지 페이지를 계속 뒤져나갔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모든 것이 빠짐없이 갖추어져 있었다. 고소장, 신문조서, 모렐 씨의 청원서, 빌포르 씨의 의견서까지. 그는 고소장을 살그머니 접어서 호주머니 안에 집어넣고는 신문조서를 읽어보고 거기에 노아르티에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는
1815년 4월 10일자로 된 모렐 씨의 청원서를 읽어보았다. 그 속에서 모렐 씨는 검사들의 권고에 따라 단테스가 황제에게 봉사한 공적을 선의를 가지고 과장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나폴레옹이 다시 군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공적을 빌포르의 증명서도 명백한 것으로 뒷받침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그는 모든 것을 똑똑히 알게 되었다. 즉, 나폴레옹 앞으로 보낸 이 청원서는 빌포르에 의해 묵살되고 제2왕정 복고 시대가 오자 이 검사에 의해 무서운 무기가 된 것이다. 그래서 그는 서류를 펼쳐나가면서 자기의 이름 옆에 괄호를 하고 다음과 같이 씌어져 있는 것을 보고도 이미 놀라지 않았다. 에드몽 단테스, 포악한 보나파르트 당원, 나폴레옹의 엘바섬 탈출에 크게 활약했다. 엄중 감시하고 극비리에 감금할 것. 이 몇 행 뒤에 다른 필적의 글자로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위의 각서를 읽음, 사면의 여지 없음. 다만 그는 괄호 안의 필적과 모렐 씨의 청원서 밑에 씌어진 의견의 필적을 비교하여 이것들이 동일한 것이라는 사실, 즉 빌포르의 손에 의해 씌어졌다는 확신을 얻었다. 그런데 각서에 덧붙여진 마지막 문구는 아마도 단테스의 입장에 일시적으로 관심을 가진 누군가 다른 검찰관에 의해 씌어진 것이지만 지금 얘기한 것 같은 의견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관심도 오래 계속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영국인은 생각했다. 이미 말한 것처럼 검찰관은 파리아 신부의 제자가 조사를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멀리 떨어져서 백기 신문을 읽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당그랄이 라 레젤브정의 정자에서 쓴 2월 27일 오후 6시로 받았다는 마르세유 우체국의 소인이 적힌 고소장을 영국인이 접어서 호주머니에 집어넣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해두겠지만 설사 그가 그러한 현장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서류 따위는 별로 문제 삼지도 않고 자기의 20만 프랑 쪽을 중대시하여 영국인이 한 일은 잘못된 일이기는 하지만 결코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잘 봤습니다. 하고 영국인은 크게 소리가 나게 장부를 덮으면서 말했다. 덕분에 필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는 내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되겠군요. 간단한 채권 양도서를 써주십시오. 그 양도서에 전액을 받았다는 내용을 첨부해 주십시오. 그러면 즉시 현금을 넘겨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자기가 앉았던 자리를 보빌 씨에게 양보했다. 보빌 씨는 즉시 거기에 앉아 서둘러 양도서를 쓰기 시작했다. 그러는 동안 영국인은 정리함의 언저리 위에서 지폐를 세고 있었다. 모렐 상회의 내부 모습을 잘 알고 있다가 몇 년 전에 마르세유를 떠난 사람이 만일 이 시기에 돌아왔다면 그 엄청난 변화를 인정했을 것이 틀림없다. 한때는 이를테면 경기의 상승기에는 상회에서 활기와 자유로운 공기 그리고 행복의 숨결이 발산하고 창문이 커튼 뒤에는 유쾌한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고 복도에는 귀 뒤에다 펜을 꽂은 사무원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이 보였다. 또 안뜰에는 짐이 잔뜩 쌓여있고 운송하는 사람들의 떠드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울리고 있었는데 지금은 한눈으로도 거기에는 뭔가 쓸쓸한 죽음의 그림자 같은 것이 떠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인기척이 없고 썰렁한 복도, 아무것도 쌓여있지 않는 안뜰에는 옛날 사무실에 그렇게 많던 사무원 중에서 단 2사람밖에는 남아있지 않았다. 한 사람은 임마누엘 레이몽이라고 하는 20서너 살의 청년으로서 모렐 씨의 딸을 사랑하고 있으며
양친이 어떻게 해서든 가게를 그만두게 하려고 했으나 말을 듣지 않고 가게에 남아 있었다. 다른 한 사람은 코쿠레스라고 하는 격리 담당의 외꾸는 노인이었다. 코쿠레스란 이름은 지금은 거의 인기척이 없는 이 가게에 옛날 북적거릴 만큼 많던 젊은 사무원들이 지어준 별명으로서 지금은 완전히 본명처럼 통용되고 있었다. 따라서 오늘에 와서는 누가 본명을 부르더라도 그는 돌아보지 않을 정도가 되어 있었다. 코쿠레스는 여전히 모렐 씨에게 봉사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고지식한 노인의 지위에 기묘한 변화가 일어났다. 그는 격리 담당의 지위에 오름과 동시에 사환의 신분으로 떨어진 것이다. 그래도 코쿠레스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선량하고 참을성 있게 헌신적으로 일했다. 그러나 계산에 관한 한 그는 결코 양보하지 않았다. 이 점에 있어서만은 누구에게도 설사 상대가 모렐 씨라고 하더라도 그는 끝내 자기의 소신을 지켜나갔다. 그는 피타고라스의 표밖에는 몰랐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무리 그 표를 뒤집거나 그에게 계산착오를 일으키게 하려 해도 그는 완전히 그 표를 알고 있었다. 모렐 상회를 엄습한 우울한 분위기 속에서 코쿠레스만은 태어났다. 그러나 오해해서는 안 된다. 이런 태어난 태도는 결코 애정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가 움직일 수 없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세상에서 흔히 듣는 이야기에 난파할 운명의 배에서는 쥐들이 자꾸만 달아나 닻을 올릴 때가 되면 그런 손님은 하나도 없게 된다고들 한다. 마치 그와 똑같아서 지금까지 선주의 가게 덕분에 살아오고 있던 사무원이나 고용원들이 앞에서도 말했듯이 조금씩 가게와 창고에서 사라져 갔다. 그러나 코쿠레스는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만 있었을 뿐 어째서 떠나는가 하는 원인 같은 것은 생각해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코쿠레스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결국은 숫자의 문제였다. 모렐 상회에 들어와서 20년간 그는 지불은 즉시 그리고 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아왔다. 따라서 풍부한 물을 가진 강물에서 움직이고 있는 물레방아를 가진 방앗간 주인이 그 강물의 흐름이 멈추는 일을 생각할 수 없듯이 그는 이러한 규칙적인 업무가 정지된다거나 지불이 끊기는 일은 생각조차도 해보지 않았다. 실제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코쿠레스의 이러한 확신을 뒤집은 일은 한 번도 없었다. 지난달 말에도 수지 결산은 어김없이 이루어졌다. 코쿠레스는 모렐 씨가 계산착오로 70상팀의 손해를 보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초과된 14수호를 모렐 씨에게 반환했다. 모렐 씨는 쓸쓸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것을 받아들고 거의 비어있는 서랍에 넣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고맙군, 코쿠레스. 당신은 나무랄 데 없는 격리 담당이야. 코쿠레스는 더할 수 없이 기쁜 마음으로 물러갔다. 왜냐하면 마르세유의 나무랄 데 없는 인물인 모렐 씨로부터 칭찬받는다는 것은 50에큐의 특별수당을 받은 것보다도 더 고마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달 말에는 이렇게 잘 헤쳐나올 수 있었는데도 그때 이후로 모렐 씨는 고통스럽게 꾸려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지난달 말을 위해서 그는 모을 수 있는 돈을 모조리 긁어 모았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이러한 최후 수단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 경제적으로 궁지에 처해 있다는 소문이 마르세유 시중에 퍼질 것을 우려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직접 보케르 시장에 나가 아내와 딸의 보석류 약간과 자기의 은그릇 일부를 팔았다. 이러한 희생에 의해 이번에도 모렐 상여의 명예는 구제되었다. 그러나
금고안은 완전히 비어 있었다. 신용은 원래 이기적인 것이어서 세상 소문에 겁을 먹고 갑자기 움츠러들고 말았다. 이달 15일에 보빌 씨에게 갚지 않으면 안 되는 10만 프랑, 그리고 내달 15일에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10만 프랑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렐 씨는 파라온호의 귀향을 기다리는 수밖에는 아무런 방법도 없었다. 파라온호가 귀향길에 올랐다는 것은 파라온호와 동시에 출항했다가 무사히 입항한 배에 의해 이미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파라온호와 똑같이 캘커타를 출항한 그 배는 이미 보름 전에 돌아왔는데 파라온호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도 들어오지 않았다. 모렐 상회가 마침 이런 상태에 빠져있는 때에 로마의 톰슨 앤드 프렌치 상회의 대리인이 이미 말한 것 같은 중요한 거래를 보빌 씨를 상대로 끝낸 다음 날 모렐 씨 앞에 나타났다. 임마누엘이 그를 맞아들였다. 이 청년은 새로운 손님이 있을 때마다 간이 조마조마했다. 왜냐하면 새로운 손님은 반드시 새로운 채권자였고 불안한 나머지 상회주에게 형편을 물으러 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청년은 이러한 방문으로 자기의 주인이 곤혹스러워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고 싶었다. 그는 이 새로운 손님에게 무슨 용무인가고 물었다. 그러나 손님은 임마누엘 씨에게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모렐 씨와 직접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임마누엘은 한숨을 쉬며 코쿠레스를 불렀다. 코쿠레스가 들어왔다. 청년은 코쿠레스에게 이 미지의 손님을 모렐 씨에게 안내하라고 지시했다. 코쿠레스는 앞장서서 걸어갔다. 미지의 손님은 그 뒤를 따라갔다. 층계 중간에서 두 사람은 16, 7살쯤 되어 보이는 아름다운 아가씨를 만났다. 아가씨는 불안스러운 눈으로 미지의 사나이를 바라보았다. 코쿠레스는 아가씨의 그러한 표정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러나 미지의 손님은 그것을 알아차린 것 같았다. 모렐님은 방에 계시겠지요, 줄리 아가씨? 하고 격리 담당은 물었다. 네, 아마 계실 거예요. 하고 소녀는 멈칫거리면서 말했다. 하지만 가보세요, 코쿠레스 아저씨. 그리고 아버지가 계시면 손님의 성함을 말씀드리도록 하세요. 이름을 말씀드려도 소용없을 겁니다, 아가씨. 하고 영국인이 대답했다. 모렐 씨는 내 이름을 모르십니다. 아버지의 상회와 거래 관계가 있는 로마의 톰슨 앤드 프렌치 상회의 지배인이라고만 말씀해 주세요. 소녀는 파랗게 질려가지고 내려갔다. 코쿠레스와 미지의 손님은 층계를 올라갔다. 소녀는 임마누엘이 있는 사무실로 들어갔다. 코쿠레스는 언제나 자기가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마음대로 주인의 방에 드나들 수 있었으며 그것으로 3층의 층계참 구석에 있는 문을 열고 응접실로 손님을 안내한 뒤 제2의 문을 열어 자기가 들어가고는 그것을 닫았다. 그리고 톰슨 앤드 프렌치 상회의 이 심부름꾼을 잠시 혼자 있게 두었다가 다시 모습을 나타내고는 들어오시라는 몸짓을 했다. 영국인은 들어갔다. 그리고 모렐 씨가 탁자 앞에 앉아 장부의 부채가 기입되어 있는 무서운 난을 들여다보며 얼굴이 파랗게 질려있는 모습을 보았다. 낯선 손님의 모습을 보자 모렐 씨는 장부를 덮고 일어섰다. 그리고 손님에게 의자를 권하고 상대방이 자리에 앉는 것을 보고는 자기도 앉았다. 이 이야기가 시작되었을 무렵에는 36살이었고 지금은 50살을 바라보는 이 훌륭한 상인은 14년 동안에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머리는 하얘지고 이마에는 수심 어린 주름이 잡혀 있었다. 그리고 옛날에는 그토록 다부지고 그야말로 결단력 있어 보이던 눈이
지금은 멍하니 불안정해 보였고 하나의 생각이나 한 인간에게 주의를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았다. 영국인은 분명히 동정이 섞인 호기심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하고 모렐 씨는 상대방이 말똥말똥 쳐다보고 있는데 기분이 언짢아진 듯한 모양으로 무슨 하실 얘기가 있으시다고요? 하고 말했다. 그렇습니다. 제가 어디서 왔는지는 알고 계시겠지요? 격리 담당자의 얘기로는 톰슨앤드 프렌치 상회에서 오셨다더군요. 맞습니다. 톰슨앤드 프렌치 상회는 이달과 내달, 2달 동안에 프랑스에서 30~40만 프랑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무척 착실하고 꼼꼼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서명한 증서를 전부 모아가지고 그 기한이 올 때마다 내가 그것을 지불받아 그것으로 우리 쪽의 지불로 제시하도록 위임받았습니다. 모렐 씨는 가슴 밑바닥에서 새어나오는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는 땀이 촉촉히 밴 이마에 손을 가져갔다. 그렇다면 하고 모렐 씨는 물었다. 내 서명이 든 어음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상당한 액수에 달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액수인가요? 하고 모렐 씨는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다. 우선 여기에 하고 영국인은 호주머니에서 한 다발의 서류를 꺼내면서 말했다. 형무소 검찰관인 보빌 씨로부터 양도받은 20만 프랑의 양도 증서가 있습니다. 이 금액을 보빌 씨로부터 차용하신 것을 인정하십니까? 물론입니다. 그것은 이럭저럭 5년 전에 그분이 사분오리의 이식으로 내 상회에 투자하신 것입니다. 그래, 지불은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나요? 이달 15일의 절반, 내달 15일에 나머지 절반을 갚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달 말에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32,500프랑이 또 있군요. 그것은 당신이 서명하신 어음으로서 제3자인 소유자로부터 우리가 양도받은 것입니다. 그것도 인정합니다. 하고 모렐 씨는 말했다. 난생 처음으로 서명을 더럽히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되자 부끄러움으로 얼굴이 빨개졌다. 그것이 전부인가요? 아니요. 또 4달 말에 지불할 것으로서 이 어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르세유의 파스칼 상회와 와일드 앤드 터너 상회로부터 양도받은 것으로서 금액은 약 55,000 프랑입니다. 이것들을 합치면 28만 7,500프랑이 됩니다. 이러한 금액이 거론되고 있는 동안 불쌍한 모렐 씨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가는 도저히 입으로는 말할 수가 없다. 28만 7,500프랑 하고 모렐 씨는 기계적으로 되풀이했다. 그렇습니다. 하고 영국인은 대답했다. 그런데 하고 잠시 잠자코 있다가 말을 계속했다. 숨김없이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당신이 한 번도 실수를 하신 적이 없는 성실한 분이라는 것은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마르세유의 일반적인 소문으로는 사업이 벽에 부딪혔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의 난폭하게 나오는 말에 모렐 씨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다. 실은 하고 그는 말했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이 가게를 물려받은 지가 벌써 24년 이상 되었고 아버지 자신도 35년간 이 상회를 경영하셨지만 그동안 모렐 부자의 서명이 든 어음이 우리 상회의 격리에서 지불되지 않은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고 영국인은 대답했다. 하지만 성실한 사나이와 사나이끼리의 대화로서 툭 까놓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어음들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틀림없이 지불해 주시겠습니까? 모렐 씨는 부르르 몸을 떨었다.
그리고는 옛날의 자기보다도 더 분명한 태도로 이야기하는 상대방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렇게 솔직하게 물으시니까 하고 그는 말했다. 나도 솔직하게 대답하지 않으면 안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만일 내 희망대로 배가 무사히 돌아오면 지불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배만 돌아오는 날엔 잇따라 일어난 사고 때문에 실추된 신용도 되찾을 수가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만일 불행히도 저 파라온호가 내 마지막 희망이 상실되는 날엔 불쌍한 선주의 눈에 눈물이 흥건히 괴었다. 그렇게 되면 하고 상대방이 물었다. 만일 그 마지막 희망이 상실되면요? 그때는 하고 모렐 씨는 계속했다. 말씀드리기 괴로운 일이지만 하지만 이제는 불행에도 익숙해졌습니다. 부끄러움에도 익숙해져야 하겠지요. 그렇게 되면 지불을 일시정지하는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 경우에 당신을 도울 수 있는 친구분은 없는가요? 모렐 씨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장사의 세계에는 하고 그는 말했다. 아시다시피 친구라는 것이 없습니다. 있는 것은 거래선 뿐입니다. 정말 그렇더군요. 하고 영국인은 중얼거렸다. 그래서 당신에게는 이제 한 가지 희망밖에는 없는 셈이군요. 단 한 가지지요. 그나마 마지막 희망이겠군요. 그렇지요. 마지막 희망이지요. 그럼 그 희망이 깨어졌을 때는요? 파산이지요. 완전히 파산이지요. 내가 이곳에 찾아올 때 배 한 척이 항구에 들어왔습니다만 그건 나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영락했는데도 충실하게 나를 도와주는 청년이 시간을 내어서 집 위에 있는 감시대로 올라가 좋은 소식을 맨 먼저 나에게 가져다 주려고 지켜봐 주고 있는데 그 청년이 배가 들어온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신의 배가 아니었습니까? 네, 그것은 보르도의 배인 지롱두 호입니다. 이것도 인도에서 오기는 했지만 내 배는 아닙니다. 어쩌면 파라온호를 알고 있어서 무슨 소식을 가지고 왔는지도 모르겠군요. 사실을 말씀드리면 내 3도짜리 배의 소식을 듣는다는 것은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로서는 무서운 일입니다. 분명히 모르고 있는 동안은 아직 희망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모렐 씨는 가냘픈 목소리로 덧붙였다. 이렇게 늦는 것은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파라온호는 2월 5일에 캘커타를 출범했습니다. 벌써 한 달 전에 돌아왔어야 마땅합니다. 저 소리는 뭐지요? 하고 영국인이 귀를 기울이면서 말했다. 저 소동은 뭐지요? 오, 또 무슨 일이 일어났소? 하고 모렐 씨는 파랗게 질리면서 소리 질렀다. 실상 층계 쪽에서 큰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비통한 고함 소리까지 들리고 있었다. 모렐 씨는 문을 열기 위해 일어나려 했다. 그러나 일어날 만한 힘이 없었다. 그래서 다시 털썩 팔걸이 의자에 주저앉았다. 두 사람은 그대로 마주 앉아 있었다. 모렐 씨는 손발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손님은 깊은 연민을 얼굴에 나타낸 채 그러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소동이 멎었다. 그러나 모렐 씨는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소동에는 원인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있을 것이었다. 손님의 귀에는 누군가가 살그머니 층계를 올라와 그 발소리가 그것은 여러 사람의 발소리였는데 층계참 위에서 멎은 것처럼 생각되었다. 첫 번째 문의 열쇠 구멍에 열쇠가 꽂히더니 문의 경첩이 삐걱이는 소리가 들렸다.
저 문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은 두 사람밖에 없는데 하고 모렐 씨는 중얼거렸다. 코크레스와 줄리뿐인데. 그와 동시에 제2의 문이 열리며 얼굴이 창백해지고 두 뺨을 눈물로 적신 소녀가 나타났다. 모렐 씨는 부들부들 떨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의자의 팔걸이에 기대었다. 왜냐하면 서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뭔가 물어보려고 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아, 아버지 하고 소녀는 두 손을 모아주면서 말했다. 용서해 주세요. 언짢은 소식을 알려드리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어요. 모렐 씨의 얼굴은 무서울 만큼 창백해졌다. 줄리는 아버지의 팔 안에 몸을 던졌다. 아버지, 아버지 하고 그녀는 말했다. 아무쪼록 기운을 내세요. 그럼 파라오노가 침몰했다는 거냐? 하고 모렐 씨는 목을 졸리운 것 같은 목소리로 물었다. 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머리를 아버지의 가슴에 파묻은 채 끄떡거렸다. 그럼 타고 있던 사람들은? 하고 모렐 씨가 물었다. 구조되었어요. 하고 딸은 말했다. 아까 항구에 들어온 보르도의 배에 구조되었어요. 모렐 씨는 체념과 그리고 숭고한 감사의 표정을 띠면서 두 손을 하늘을 향해 높이 쳐들었다. 고맙습니다, 하느님. 하고 모렐 씨는 말했다. 이것으로 하느님의 응징은 저 한 사람만으로 끝났습니다. 영국인은 침착하게 앉아있기는 했으나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렸다.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